상승 출발한 양시장은 금통위 금리 인상 후 긴축 경계감이 확대되며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한 1267원에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년 만에 기준금리를 2달 연속 인상, 연 1.5%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원자력 발전을 추월했다는 소식에 태양광 관련주가 동반 급등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낸드 플래시 점유율이 후퇴했다는 소식에 급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녹십자 MS는 오늘도 강세 마감했습니다. 포스코엠텍이 포스코가 엑슨모빌로부터 액화 천연가스용 고망간강을 LNG 저장과 수송용 강제로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강세 마감했습니다. 바이젠셀이 100% 무상증자를 결의했다는 소식에 급등 마감했습니다. 내일을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장 힐링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FOMC 의사록 안도감과 전강 후약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FOMC 의사록 안도감에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금통위 금리 인상 후 긴축 경계감이 부각되며 양시장 모두 상승분을 반납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장 마감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마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FOMC 회의록 안도감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 긴축 관련 강한 내용도 없었고 경기 침체 의무 문구도 없었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오전 중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1.75%로 제시를 했죠. 다만 우리 시장은 반짝 상승을 지켜내는 듯 싶었지만 오후 들어 점차 힘이 빠지면서 아쉽게도 하락으로 돌아서고야 말았습니다. 0.18% 빠지면서 약보합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수급 한번 살펴보시죠. 외국인 매도세는 일단 좀 진정이 됐고요. 기관도 적은 수량이지만 함께 매수에 나서주면서 오늘 시작을 지지를 하는 듯 했습니다. 개인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기관이 매도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기관이 1,500억 원 넘게 팔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장 업종별 등락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업종을 보면 전기가스와 철강금속이 강세를 보였고 유통과 음식료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먼저 전기가스업의 한국가스공사가 내년까지 최대 영업이익 달성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고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이 유가와 가스 가격, 금리 상승 모두 이익에 긍정적이라며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오늘 4.8%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음식료업 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탄산주와 아이스크림의 만남, 이슬톡톡 캔디바라는 한정판을 출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포켓몬빵으로 BTS의 팬심까지 얻어내면서 상승을 끌어냈던 SPC 삼립처럼 시장에 관심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0.69% 빨간불을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어떻게 움직였는지 마켓맵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파랗게 물든 마켓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부진한 예상 전망치를 제시를 하면서 시간외에서 낙폭이 컸고요. 장 초반에 상승을 보여주던 삼성전자가 보합에서 움직이다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6%, 무려 5% 가까이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어제의 상승을 이어갔고요. 자동차의 흐름은 좀 달리했습니다. 현대차는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현대모비스는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종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5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이버 증권 많이들 이용하시죠? 실시간 미국 증시 시세 제공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큰 수량은 아니지만 역배열에 위치한 네이버의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고 느꼈는지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장 마지막에 밀리면서 0% 보합으로 거래 마쳤네요.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좀 강했죠. 5.3%의 강세를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5월 이후 강한 수주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고요. 또
또 누리호 2차 발사 예정이 3주 앞으로 다가왔죠. 현대중공업은 누리호에 연료 산화제를 주입하는 엄빌리칼 타워 등의 제작을 맡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가의 상승 탄력을 견조하게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시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지수 움직임부터 한번 보시죠. 네, 0.39% 하락을 하면서 마쳤고요. 선물 시장의 수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성이 없는 모습이 선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에 외국인이 1,000억 원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 오늘은 3,000억 원 넘게 팔아서면서 선물 시장에 압박을 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장의 외국 투자자들의 동향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는 오늘 국내 상장사 지분율 5% 이상 보유한 외국계 투자자가 최근 6년 동안 약 28% 줄어들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시장에 영향력이 큰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블랙록은 삼성전자 지분을 포함해서 국내 상장사 10곳에서 이달 2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총 29조 8,500억 원이 넘는 주식 평가액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국내 상장사 50곳에서 5% 넘는 가장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 종목을 좀 들여다보니까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솔브레인이 있었습니다. 큰 독수리, 빅위글이라고 부르는 미국계 큰손 투자자의 지분율이 아닌 투자 금액이 늘어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코스피 마감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0.14% 하락한 871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강보합으로 출발해서 힘을 더 내주나 싶었는데 속절없이 흘러내리면서 870선까지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관은 오늘도 사자를 외쳤습니다. 다만 오전에는 700억 넘게 담았는데 물량은 많이 덜어낸 모습을 보였습니다. 250억 넘게 담았고요. 외국인은 어제는 사더니 오늘 다시 650억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업종으로는 출판 매체와 그리고 금속 업종을 준비를 해봤고요. 하락률 상위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IT 부품 업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이 출판 매체 업종 지수를 끌어올렸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위믹스의 영향을 받은 서메이지입니다. 위메이드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위믹스 달러 발행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안정성 강조에 나섰습니다. 루나와 테라와 달리 게임이라는 실질적인 사용처가 있어서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건데요. 실제 위믹스는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로 개당 2,000원대까지 하락했지만 최근 5,000원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에 위메이드 맥스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17% 넘는 급등세를 보였지만 시장이 흘러내리면서 상승분을 아쉽게 다 반납했습니다. 반면 위믹스 플랫폼 합류 효과의 서메이지는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이 상한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지만 게임주들의 훈풍을 불어넣긴 했습니다. 보시면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액션스퀘어, 네오위즈 홀딩스 등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켓맵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총 10위권 내 종목 중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를 제외하면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시총 상위주들 중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인 종목이 솔브레인 그리고 TSE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솔브레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리포트가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4%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27만 9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TSE 살펴보시면 3월 중순 저점이 54,200원이었는데요. 2개월 만에 이렇게 가파르게 주가가 뛰어 올랐습니다. 3개월 동안 41% 넘게 상승을 한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외국인이 무려 8거래일 연속 담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다가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소폭 상승한 2.4원이 올랐네요. 1267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상 코스닥 마감 시황 살펴드렸습니다.
네, 투데이 핫이슈 오늘은 하반기 증시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투데이 핫이슈 하반기 증시 첫 번째 키포인트는 인플레입니다. 하반기에는 인플레가 둔화되며 마지막 랠리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 짚어보고요. 하반기 증시 두 번째 키포인트는 PER입니다. 실적 대비 퍼 하락이 컸던 업종에 관심을 가지자는 시각인데요. 어떤 업종이 이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와 함께 하반기 큰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하반기 전망 자료를 내셨죠. 더 라스트 댄스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라스트 댄스 버전 2를 또 내셨더라고요. 네, 라스트라는 말에는 희비가 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 국내 증시가 보여줄 라스트 댄스 어떤 모습으로 보시나요? 원래 마지막 춤은 좀 화려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상승하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좀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은 아닐 거다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인플레에 대한 걱정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미국뿐만 아니라 저희의 금리 인상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가장 크게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미국보다도 오히려 이제 중국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도 중국의 성장이 괜찮았을 경우에는 사실 주식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의 문제는 미국도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흡수를 하지만 중국도 오미크론이나 도시 봉쇄에 따른 굉장히 심각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부양이 되게 소극적이면서 전체적으로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 이 양축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돈을 풀 수 없다라는 게 문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하반기 들어서 미국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긴축의 속도를 더 세게 가져가기는 여름 이후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중국의 경우도 계속까지 언제까지나 사람들을 봉쇄하고 돈을 풀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여름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 그래도 주식시장에 한 번 정도 좀 기회가 남아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뭐 중국이 부양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조금 아쉽고 이제 마지막은 조금 화려한 춤으로 장식을 해야 하는데 여름 이후에 하반기를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침체의 문턱에서 그래도 마지막 랠리를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의 화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여부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2달 연속 인상을 했습니다. 이제 주요국들이 긴축의 고삐를 당기면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지금 요즘 이제 제가 세미나를 다니면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물으시고 사실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상황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여러 지표들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금리도 좀 주춤하면서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심각한 어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이제 미국 기업들의 어떤 이익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다음에 미국 가계가 갖고 있는 저축이나 어떤 현금 보유액을 보면은 쉽게 그렇게 침체에 갈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의 기업과 가계가 굉장히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결국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이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히 경기가 좀 둔화가 되긴 하겠지만 심각하게 사람들을 해고하고 어떤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어떤 침체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경제에 있어서 좀 리스크 요인, 위험 요인이다라고 하면 미국의 가계가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서 주식 보유 비중이 한 29%로 사실 부동산보다도 훨씬 주식이라는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데요. 이제 2000년 IT 버블, 소위 이제 막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약간 속된 말로 정말 주식에 미쳐 있었던 시기보다도 지금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고 그 많이 갖고 있는 대상들이 보면은 60대, 70대 이상의 약간 고령층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층들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 자산, 연금 자산에서 주식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S&P 500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 한 20%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연금 자산에
앞으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줘야 되는 자산에 이렇게 손실이 좀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투자자들이 또는 미국 가계가 심각하게 사람을 줄이고 고용을 하지 않고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내가 써야 될 자산에서 약간의 이상 조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침체라기보다는 완만한 어떤 그러니까 아주 마일드한 리세션 내지는 좀 짧은 침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급격하거나 과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중국을 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 중국의 구도가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세계 경제 지도에도 지금 좀 변화가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경제 시계와 정책 행보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제일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요즘에 저는 중국을 보면서 이게 중국이 돈을 못 푸는 건지 안 푸는 건지 되게 좀 헷갈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중국이 성장률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침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미국보다도 중국이 훨씬 더 걱정이 좀 되고 있고 중국이 안 좋으면 사실 이머징이나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이 그 여파가 올해 상반기에 좀 그 글로벌 주식시장 그리고 저희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줬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결국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꼭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이 과연 돈을 풀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부채가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국이 갖고 있는 기업 부채, 그다음에 민간의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 부채가 굉장히 이제 목에 차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풀고 싶지 않다라는 것도 맞는 표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미 많이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못 푸는 것도 사실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중국을 볼 때에도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하반기 때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중국에서 통화량이 조금 더 늘어나고 중국의 어떤 자금 소유가 늘어나면서 돈이 풀리는 모습들이 좀 더 뚜렷해지면 사실 글로벌 시장은 좀 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전혀 그 어떤 반전의 조짐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은 조금 더 어려운 국면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집중을 하고 있지만 미국보다 중국의 경기가 지금 더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부채와 경기 부양 사이에서 어떤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엔화와 위안화의 약세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의 고점이 이미 좀 피크아웃을 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 1290원대 갔다가 이제 60원대로 떨어지면서 약간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환율을 볼 때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환율이라는 게 과연 이제 누가 힘이 더 세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가계가 또는 미국의 기업들 힘이 더 셀 건지 아니면 한국 기업들 또는 한국 가계가 힘이 더 셀 건지를 보면 사실 아까 처음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봤을 때는 저는 미국 가계와 미국의 기업들이 훨씬 더 체력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조금 더 여전히 강세 우위의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미국도 뭐 상대적으로는 강하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땐 작년, 재작년보다는 성장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약간 속도의 조절의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은 연말을 두고 봤을 때 연말까지의 어떤 시계열로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좀 달러가 우위에 있을 거라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원달러 환율이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좀 예측하기 어려운데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반기 미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과 좀 지수 밴드를 예측을 해본다면 예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다른 분들이 그 예상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코스피 기준으로 한 2,500대면
사실 저는 웬만한 악재들은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바닥은 한 2,500대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단이라고 하면은 한 2,900대 정도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이제 큰 어떤 흐름에서 약세장 또는 주가 하락이 크게 나타난 이후에 그 반등을 할 때는 대체로 한 15%에서 한 20% 정도 반등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한 2,90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스피 하단에서 뭐 2,500 정도의 포인트라면 그래도 악재를 조금 흡수한 그 포인트로 볼 수 있고 2,900까지의 좀 여력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럼 시장의 지수를 봤을 때 위험 대비 기회 요인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장주를 잡고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가치주에 베팅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정말 좀 뚜렷하잖아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잘 오르지가 않는데 성장주 랠리가 이제는 조금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하락세는 웬만큼은 이제 좀 진정될 수 있는 시점에 굉장히 많이 다가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올해 상반기 때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사실 실적 부분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좀 안 좋은 것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견고한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PER이라고 하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기 자체보다는 사실 금리나 통화량 또는 유동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최근에 가장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줬던 이제 미국 금리, 그다음에 저희 한국 금리의 상승세가 약간은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미국 10년짜리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5일, 그러니까 어린이날 전후로 3.1%까지 갔다가 지금 2.7, 2.8%까지 좀 떨어졌고 저희 한국 금리도 확 엄청 그 상반기 때 오르다가 좀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더 주가가 빠져야 되는 그런 압력은 서서히 좀 완화가 될 거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성장주로 가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세상은 아무래도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그렇고 인플레에 대한 부담도 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좀 완화가 되긴 하겠지만 지난 저희가 경험을 했었던 10년 전보다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나 금리 같은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높아질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너무 비싼 주식들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만으로 올라갔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좀 고통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돈을 버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장주의 어떤 하락은 멈추고 반등의 시점이 좀 와긴 했지만 성장주가 다시 주식 시장을 끌고 이전 고점까지 끌고 가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한계가 뚜렷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환경이 전과는 변화가 됐기 때문에 실적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시장이 반응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2분기 들어서 보면 국내 증시가 미증시 대비해서는 이미 좀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2차 전지나 반도체, 소부장 이런 성장주 활약이 좀 컸거든요. 하반기 혹시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그 말씀하셨던 그런 섹터들은 긴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굉장히 꼭 필요한 산업들이기 때문에 되게 관심들이 많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흔들렸을 때에도 빠졌다가도 여전히 좀 힘을 내는 주식들이다 또는 기업들이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큰 그림에서 그러니까 아주 짧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에 대한 압력이 더 커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에너지나 이런 어떤 자원에 대한 어떤 희소성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기계나 조선과 같은 이런 친환경이나 또는 운송과 같은 업종들은 좀 길게 봤을 때도 좀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IT 하드웨어, 주로 이제 삼성 SDI 같은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업종들이 포함된 업종과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 사실 반도체 업종은 조금 요즘 투자자들이 너무나 이제 실망감을 많이 갖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이런 업종들도 저는 하반기에 한 번 더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에 SK하이닉스가 많이 좀 빠지면서 반도체 투자자분들이 좀 그 또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으실 텐데 하반기는 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견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 하반기를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에 어떤 좀 섹터를 담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가 높아지고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주식이라는 자산 플러스로 이제 다른 자산을까지도 좀 많이 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금리가 0%였지만 이제는 금리가 뭐 3% 이렇게 되면 사실 꼭 굳이 저희가 주식을 해야만 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채권, 주식, 원자재 이렇게 다양하게 좀 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앞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 원자재 쪽, 특히 이제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쪽, 특히 이제 원자재와 관련된 쪽은 꼭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과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산업들의 주식 시장이나 산업은 여전히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매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커머디티 쪽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만큼 자산을 좀 지켜낼 수 있는 변동성이 좀 작은 섹터들이나 자산들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고배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자산에 대한 어떤 비중도 어느 정도 꼭 좀 비중을 들고 가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의 자산을 좀 지켜낼 수 있는 또 수단으로 고배당 종목까지 짚어주셨고 에너지나 원자재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허지환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을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한경코리아 마켓의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이 금통위의 뉴스를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의 마음이 바뀌면서 시장도 롤러코스터를 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료 노출이라 생각했지만 오후 들어서는 이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양시장 파란불 켜내며 마감한 가운데 ETF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드러진 상승을 보인 건 타이거 200 중공업과 코덱스 에너지화학이고요. 하락을 보였던 건 코덱스 반도체와 코덱스 구리선물 환해지 상품입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상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조선주들이 강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LNG 운반선용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국내 조선업체들의 기술 경쟁력에 비교 우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LNG 운반선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조선주들은 힘을 받았는데요. 타이거 200 중공업 내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비중이 15%, 12%대를 차지하면서 오늘 1.6% 올라졌습니다. 이와 함께 또 오늘 태양광주들의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유가 태양광 설비를 늘리겠다라는 발언도 있었고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실제로 20% 가까이 늘면서 원자력의 비중을 뛰어넘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코덱스 에너지화학 내 한화솔루션과 OCI가 9%, 14%의 급등을 보이면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을 기록했고요. 1.6%의 강세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부진했던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덱스 반도체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장중엔 6%까지 밀렸습니다. 1분기 글로벌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점유율과 매출 모두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엔비디아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을 보인 가운데 반도체주 전반의 투심이 약해졌습니다. 이 상품의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1.8% 하락한 33,78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코덱스 구리선물 환해치 상품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 상품거래소에 상장된 구리 선물의 최근 월물로 현물이 아닌 구리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구리의 현물 가격도 어제 1.8% 하락하면서 최근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래에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속 원자재 가격 변화 추이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마감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는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오전 중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하이테크주와 경기 민감주, 화학과 소매 관련주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도 등락을 반복했지만 강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항생지수는 0.72% 하락하며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승 개장했지만 코로나19에 관한 행동 규제가 계속해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매도가 출회되며 하락 반전했습니다. 대만 가권지수 역시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이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안도 랠리를 펼치고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열릴 미국장에서 주목할 지표와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 미국 1분기 GDP 수정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현재 미국 시간의 선물도 살펴보겠습니다. S&P 선물과 나스닥 선물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먼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5거래일 사이 개인은 어떤 종목들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까지 대형 IT주들 개인은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좀 네이버가 눈에 띄는데요. 893억 원 규모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나스닥이 급락을 보이면서 우리 플랫폼주들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화요일 4% 넘게 밀리면서 50일 신저가를 기록했고 26만 원 선도 아슬아슬하게 지켜냈는데요. 이럴 때 개인은 강하게 사들인 가운데 현재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LG에너지솔루션과 LG이노텍, LG화학, HMM,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요. LG이노텍이 3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애플의 신형 아이폰에 전면 카메라 센서를 공급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매출액이 1조 원대가 기대된다는 평가 속에 37만 원 선에 기록한 LG이노텍을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60만 원까지 보기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은 4거래일째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현재도 960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HK이노엔 3거래일째 1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신약 K캡이 필리핀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23일 급등했는데요. 그 후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지만 개인은 다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걸까요? 이 이후에도 매일 매수에 나서면서 현재 755억 원어치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 눈에 띕니다. 원래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개인은 매도하곤 했었죠. 하지만 코스닥 시총 1위 대표 2차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49만 원을 찍고 소폭 조정받고 있는 지금 월요일부터 개인은 매일매일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에 4위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10거래일 만에 쉬어가고 있는 PNT도 담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LNF까지 2차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팔고 있고요. 5위에 올라온 펄어비스 살펴보시면요. 위메이드가 이끌면서 최근 게임주들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40%까지 밀린 종목들도 많은 가운데 어제 오랜만에 펄어비스는 5%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를 때 물려있던 개인들은 매도하면서 물량 털어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순매수 매도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네, 개인들이 매매하는 주요 종목들까지 만나봤는데요. 이슈콕 종목톡 시간에는 김선영 LNS 홀딩스 대표,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개인 주도주 종목 향후 전략 세워보고 두 분의 유망주까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충원 대표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가 낸드 점유율 하락 소식을 전하면서 장 막판에 크게 밀렸습니다. 4%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할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 점유율이 이제 기존의 2등에서 3등까지 좀 밀렸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이런 반도체 이제 AWS 서버 사용 연수를 기존에서 뭐 4년에서 뭐 5년, 네트워크는 5년에서 6년으로 늘린다라고 하니까 장비 교체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됐는데, 생각보다 그게 1년이라도 더 길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매출 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해서도 지금 시간에서 나스닥의 하락으로 이끌었던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좀 시장은 굉장히 오늘 좀 차갑게 반응을 했고, 외국인 94만 주, 기관도 1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연초 대비도 상당 부분 하락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 지금은 사실 우려라는 얘기,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더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뭔가 이미 이동 평균선을 다 하회한 시점에서 매도하기에는 좀 실익이 너무 없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비중을 갑자기 늘린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술주들의 최근의 패턴을 보면은 여기서 더 빠지겠어 하는데 더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거든요. 하이닉스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하락할 때 파는 게 아니라 올라올 때 매도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익이 없는 매도는 하지 말자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삼성전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적 약세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 MLCC와 카메라 모듈의 경우 전장 비중을 높이고 있는 점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은 좋지 못한데요. 오늘 121선까지 하회를 했습니다. 삼성전기 향후 주목할 성장 포인트와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지 김선영 대표님 답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전 세계 스마트폰 수요가 최근에 감소가 좀 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국내 전략거래처의 신제품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1분기에 제가 매출을 살펴보니까 매출액은 7.7% YOY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9.8% 정도 상승한 흐름을 보였고요. 2분기 컨센은 보니까 매출액 한 4% 정도 꺾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6.9% 정도 꺾일 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처분 소득이 아무래도 감소하는 부분이 스마트폰 수요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단 프리미엄 제품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뭐 컴포넌트나 아니면 패키지 솔루션 매출 증가가 매크로적인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량, 그리고 초소형의 MLCC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전장용 제품에 대한 어떤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매크로적인 부분을 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반영되는 부분,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선반영이죠.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선반영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지속 홀딩, 굳이 뭐 필요 없는,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까지 가능한데 너무 추가 매수를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혹시 뭐 매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관심 종목이 넣으시고요. 어느 정도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도 추가 매수도 천천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네이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이버가 이제 52주 신저가를 이어가다가 오늘 그래도 좀 견조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와 경기 침체 우려가 플랫폼 기업에 좀 우려를 주면서 성장주의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 앞으로 좀 네이버의 어려운 시간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데 대응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현재 시점 성장주들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거는 일단 분위기가 조성된 거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에 여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장주들의 하락에 대한 얘기를 어떤 논리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은 과거는 이런 회사들의 미래 실적을 끌어와서 거기에 이제 PER 같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프리미엄으로 할증을 해서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산정을 이제 적정 주가나 목표 주가를 산정을 했었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기업들한테 좀 이제 좀 잘 좋지 않은 게 결국은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그거에 따른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우리나라 증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법인세율을 기존의 25%에서 22%로 낮게 해준다니까 그런 부분들이 투심의 이제 선호 현상으로 좀 들어왔었는데 그런 부분들과 함께 최근에는 카카오 네이버가 전혀 힘을 못 쓰고 밀리는 게 또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규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왔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결국은 정부의 규제 완화가 일단은 가장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시점에서 네이버가 작년보다 실적이 더 증가한다 한들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곱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모멘텀이 주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뭐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일제히 다 신저가 부근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그냥 단호하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아까와 좀 비슷한 패턴으로 여기에서 하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세는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참 아쉬운 게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지금 음봉이 나온다는 게 기대감에 시가에 떠서 시작하지만 결국 장이 끝나갈수록 밀린다라는 게 좀 이런 영향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투심이 지금 전체적으로 불안하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은 올라올 때 정리를 하는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에 동참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10% 손절일 때는 11% 수익을 내면 원금이 되는데 20%면 25%, 30% 손실이면 43%의 수익을 내야 원금으로 오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44% 수익 낼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약간 고개를 쉽게 있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단순히 지금 무서워서 한다면은 그게 약간 오히려 반등 때 더 쉽지 않을 오히려 고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부의 규제 완화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엔 LG 이노텍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최근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면서 주가도 우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가 큰 상황인데 분기별 이익 성장세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적정 목표가까지 한번 잡아주실까요? 네, 제가 LG이노텍 사실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현재 지금 흐름이 괜찮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그리고 전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면서 목표 주가를 지금 모든 증권사들이 다 올려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전략 고객이죠. 이제 애플과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4 후면뿐만 아니라 전면 카메라에도 부품을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 시리즈에 폴리드 줌 핵심 부품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상이 되고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지난번에 제가 한번 포인트로 잡아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휴대폰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카메라 쪽이 많이 올라가겠죠. 카메라가 더 고사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플래그십뿐만 아니라 이제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지금 보니까 뭐 트리플, 뭐 쿼드 카메라까지 지금 들어가는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휴대폰에 카메라가 많이 이제 깔리는 건 이제 대세가 된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이 부분이 호실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이익 기준으로 퍼가 보니까 한 7.8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글로벌 경쟁 기업
다 보니까 기업들에 비해서 한 30에서 50% 정도 지금 주가가 할인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 얘기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에 맞춰만 준다 하더라도 주가가 30에서 한 50%는 더 올라가 있어야 정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보니까 한 2%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높게 한 4% 정도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난번에 최고점이 41만 4,500원이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업사이드 한 30에서 40% 정도 더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에 따라서 목표가는 53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LG노텍에 대해서 업사이드를 굉장히 조금 높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애플의 아이폰 그 카메라도 있고 또 카메라의 대수가 늘어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충원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유한 종목의 하락을 상승으로 좀 돌리기에 수익으로 돌리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또 유망주를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 대표님 유망주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잘 아시는 대로 요즘에 제가 철강주 쪽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꽂혔다는 표현을 쓰죠. 제가 포스코홀딩스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서 철강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코스피든지 코스닥이든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있긴 있지만 종목을 잘 고르게 되면은 뭐 수익률이 100% 이상 날 수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뭐 문제는 이제 지금 현금이 없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보실 수 있게 제가 미리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한국철강입니다. 종목 코드는 104700번이고요. 업종은 철강이죠. 시가총액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한 3,6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인데 실적을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40%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194% 증가했고요.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부채 비율 25.26%, 항상 제가 금리 인상기에 부채 비율 잘 체크하시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유보 비율 1,566.57%입니다. 일단 돈 현금 어느 정도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 낮기 때문에 금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업의 뭐 재무적인 부분이 당장 문제가 될 부분은 전혀 없다.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자산이 아니라 제가 보통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자산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근데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해진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전 타이트하게 자본 총계를 봅니다. 자본은 순수 그 회사에 가진 돈이니까요. 일단 시총이 3,600억인데 자본 총계가 7,356억입니다. 말 그대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 순수 자기 자본 대비해서도 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극저평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매출액은 YOY 77.64%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18.51% 급증했고요. 순이익은 156.86%, 2분기 실적 역시 기대가 되고 올해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중기, 장기 투자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 성장세 대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입니다. 가격 전략을 한번 짜주실까요? 네, 당장 사실 저는 내일이라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비중은 한 10% 정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업사이드 50%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한국철강도 업사이드가 굉장히 좀 높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50% 정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스몰캡에 조금 또 강하신데 이충원 대표의 유망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LG 이노텍과 관련해서 좀 찾아보는데 그중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근데 애플도 좋지만 삼성도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하나 말고 둘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없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말씀드릴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회사는 국내 1위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애플 향으로는 당연히 LG 이노텍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요. 삼성 향으로는 MC넥스를 통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해주신 내용에 좀 덧붙이면은 올해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카메라 쪽에서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여행을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가면은 그렇다고 DSLR이나 이런 걸 사긴 좀 그렇고 그러면 핸드폰을 좋은 걸 바꾸자라는 수요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면은 이제 핸드폰을 바꿀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보통 신작은 3분기쯤에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핸드폰 판매 증가 특히나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중저가는 좀 그렇다 치지만 ASP가 높은 프리미엄 핸드폰에 대한 폴더블에 대한 이런 시장 성장은 굉장히 고성장이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P가 증가하고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그것들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Q까지 같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또 모멘텀을 또 하나 보자면은 이제 반도체용 웨이퍼 검사 장비와 2차 전지 패키징 검사 장비, 그러니까 본업의 이런 기술력을 잘 살리는 신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고요. 이렇게만 보면은 조금 더 매력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이 회사를 보는 논리를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이 한 2,90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 1분기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면 이 회사가 1,100억 원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퓨런티어의 최대 주주거든요. 지분을 41% 갖고 있는데 그 지분을 퓨런티어의 시가총액과 이제 41%를 곱하면은 한 720억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보유 현금과 지분 가치만 1,900억 원인데 지난해 한 해 동안 순이익이 43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 컨셉으로 본다면은 지금 시점 주가가 오히려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평가 모멘텀주로 충분히 가져갈 만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과 삼성 모두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잘 찾아와 주셨는데 주가는 사실 그 박스권 내에 있더라고요. 네.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신다면요? 일단 뭐 LG 이노텍과 이런 방향성을 맞춰갈 수 있는지 이런 키 맞추기가 가능한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25,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한 17,000원 정도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유망주를 만나봤습니다. 한국철강 주셨고요.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하셔서 투자자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선영 LNS홀딩스 대표,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을 여는 오늘장 힐링 마무리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매일 오후 4시 여러분의 내일장 힘차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